손해보험사들이 정형외과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이 무분별하게 치료를 강요하면서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으로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 초반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의 변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 현실화 여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주식과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자도 장기로 보유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물이 급격히 늘고 시세마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중고차 매매 사업 진출 시점을 하반기로 늦출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박찬휘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간밤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숨고르기 하면서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 장중 낙폭을 키우더니 코스피 지수는 결국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행진을 끝낸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발표된 경제 성장률 결과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0%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정부 목표치인 5.5%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이 순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네. 외국인들 이제 장 초반에 매도세여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긴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올 들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였던 것은 지난 12거래일 중에서 단 이틀에 그쳤는데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달러율이 급락하고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현재 원달러율은 1,235원에서 1,24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오늘장 1,238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유입된 이 외국인 자금이 단기성 자금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3월 FOMC에서 연준이 예상과 달리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1분기 전후로 외국인의 포지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월 FOMC가 2월 1일이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 문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께서는 이 문구를 보시면 어떤 업종이 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이제 항공주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행 항공주가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행 항공주 모두 2%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해 말 이 각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또 입국 방역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설 연휴인 만큼 해외여행을 가는 이른바 이 설캉스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요. 특히 연휴 기간이 짧은 만큼 유럽이나 미국 대신에 동남아나 일본 같은 이 단거리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개별 종목 주가에도 잘 반영이 됐습니다.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이 단거리 항공편이 많은 저가 항공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주는 LCC 쪽이 많이 올랐고 여행주는 어땠습니까? 여행주 역시 흐름이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해외여행 패키지 판매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기 때문인데요. 각 여행사가 공개한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패키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 하나 투어는 여행객 수가 지난해 이 설 연휴 대비 180배 그리고 140배 여행객이 늘었고요. 노랑풍선 역시 8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해외 여행객이 코로나 전에 90% 수준 회복이 됐다라고 하던데 또 이번에 이제 설 연휴도 4일 정도라서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특수가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최근까지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 은행주가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대 지주사는 우리 금융지주가 3%대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대체로 1%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된 것이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오늘 4대 지주사의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매도 주체는 개인과 기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인데 지금 배당락일도 지난해 이제 한참 전에 끝났는데 이게 왜 계속 사들이는 걸까요?
이 증권가에서는 증시 침체 속에 외국인의 이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은행주의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외국인의 자금을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주주 친화 정책 도입 기대감으로 배당 수혜까지 노리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얼라인 파트너스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환원 캠페인을 펼친 점이 이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연초에 7개 금융주주에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주주 환원 정책에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힘을 더했습니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관건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내 은행주들은 2월 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줬던 외환 환산 손실의 회복이 예상이 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은행주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 저 발언 이후에 한 말이 또 있었습니다. 3분의 1을 주주 환원에 또 3분의 1을 성과급에 썼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금융 소비자 몫으로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대출금리 좀 내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수익성이 과연 작년만큼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심해 볼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올해 화두 하면은 사실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리고 온다면 어떻게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일 텐데 월가에서는 이번 침체가 좀 어떤 식으로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월가의 전망을 차근차근 짚어보면 그래도 일단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양호한 가운데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예. 하지만 세계 경제 석학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전망에는 확실히 좀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학자 3명 중 2명이 올해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경제학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이번 설문에서 50명 전원이 유럽 경제는 저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또 91%는 미국이 약한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보스 포럼 하루 전인 이 15일에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설문이 있었는데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 평균 61%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지표가 개선이 되는 흐름일지라도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근거는 뭘까요? 일단 작년에 꾸준히 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이 고금리 시기를 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에는 자연히 기업의 차입 비용이 높아질 거고요. 이 경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죠. 다보스 포럼의 전무이사인 사디아 자히디는요. 고물가 또 저성장, 고금리로 인해서 이 비용이 특히나 많이 비용이 들 것이고 결국은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투자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경제학자들은 이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짧은 불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주 줄줄이 실적을 발표한 JP모간, 또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약한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흐름을 보면 사실 초반에는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던 터라서 이 심리가 반전되면서 결국 주가는 상승 마감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되고 약한 침체라는 게 또 그나마 다행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월가가 주목하는 대안은 뭘까요? 네, 그래서 어디를 좀 주목하면 좋을지 월가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투자로는 광산 또 건설 기계 업종입니다. 광물 가격이 최근에 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투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제 금값도 최근 9개월 동안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구리도 톤당 9,000달러를 넘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속 또 광산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죠. 크리스토퍼 라피미나는요. 중국이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채굴 장비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유럽도요.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LNG 수입의 터미널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건설 장비 수요에 대해 좀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채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을 네바다주에서 채굴하고 있는 호주 광산업체 아이오니어에 최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7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산 그리고 건설 기계 업종에 지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네, 미국의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가 좀 주목을 받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줄줄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배런스는 이 캐터필러가 더디긴 하지만 월가에서 좀 호감을 얻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변경을 했고요. 또 목표 주가 역시도 기존의 217달러에서 29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캐터필러의 경우는 비용보다 좀 가격 상승세가 확연히 좀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JP 모간도요. 캐터필러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결정했고요. 목표가는 27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18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를 집중 리스트에 또 포함시키면서 더 애정을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캐터필러 주가가 한 258달러 선이니까 목표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도 아직은 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 흐름도 좀 좋지 않았나요? 네, 캐터필러 이제 절반 정도 지난 1월에만요. 무려 8.2%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캐터필러의 데니스 존슨 회장은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올해 글로벌 광산 업종의 전망이 밝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채굴 작업은 갈수록 좀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골드만삭스에서도요. 캐터필러와 함께 이 광산 업체들 예를 들어서 프리포트 맥모란 등을 추천하면서 이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제프리스도요. 캐터필러뿐만 아니라 공구업체, 또 중장비 업체 등 이 광산 인프라 업체까지 다양하게 관련 업종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30원대 후반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환율이 이대로 1,200원대에 안착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1,40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 지난해 10월엔 1,444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새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235원에서 거래를 마친 전날보다는 다소 상승했지만 1,230원대를 유지하며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역시 7개월 만에 최저치인 102선까지 밀려난 상황. 지난해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킹달러, 달러 초강세 현상이 한층 누그러진 겁니다. 달러와 약세 흐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기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에 들어선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일본은행이 극단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엔화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미 환율 하락 흐름이 우세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만큼
지난해 고점인 1,4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달러 강세 자체가 끝나고 이제 약세 사이클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대부분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 변동 범위가 1,050원에서 1,250원이거든요. 1,250원 안으로 지금 들어오면 오버슈팅 부분에 대한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입니다. 1,200원대에 안착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오른 환율이 되돌림되는 과정에서 쏠림이 나타나면 1,100원대 후반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내다봅니다. 다만 환율 흐름이 달라졌음은 분명하지만 섣불리 하락을 확신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너무 낙관적인데 기대치가 조정될 수도 있고요.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신용시장의 스트레스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를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달러 유입이 줄어든 것도 불안 요인. 지금과 같은 수출 부진이 이어져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신도 정확히 맞히기 힘든 게 바로 환율이라고 하죠. 그만큼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는 건데요. 환율 전망과 그에 따른 변수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확실히 환율이 대세적으로 좀 안정기에 접어든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환율이라는 건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뭐 언제 어떻게 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바로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변수들 중에서도 좀 몇 가지만 꼽아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부터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폭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이면 이제 2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금리 인상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5bp 인상이 좀 유력한 전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베이비 스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좀 자료화면이 나올 텐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조금씩 이렇게 좀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일각에서는 50bp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고용지수가 일단 예상치를 넘어섰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역대 최저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고용 지표에서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000건 감소했고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는 10,000건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이 평균치랑 비교해 보더라도 10,000건 이상 낮은 수치인데요. 사실 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또 뭐 메타 등과 같은 대형 IT 기업과 또 금융권 등에서는 이 지난해부터 이 직원들을 대규모로 정리 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자연스럽게 늘어야 되는 건데 네. 실제로 통계를 열어봤더니 전혀 반대의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정리 해고가 있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건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직장에서 해고된 구직자들이 바로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직군이라든지 스타트업 등에서 이렇게 해고된 구직자들을 대거 채용을 하면서 받아주고 있었던 건데요. 심지어 급여 수준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급여 수준도 기존의 IT 업계나 금융권에서 받던 것 그 이상으로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 게 소득이 늘면 그만큼 소비 여력도 커질 테고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꺾여야 뭐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아예 뭐 고용이 아예 박살이 나야 이 소비 여력이 줄면서 물가가 그나마 좀 눈에 띄게 잡힐 텐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박살이 난다는 거는 괜찮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시청자들의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을 위해서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50bp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상승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돌아선 부분 이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 경상수지 적자 이게 환율의 변수로 또 지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출입 그리고 또 뭐 증권, 뭐 주식, 채권 등의 이런 거래를 종합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이 국내로 유입된 달러보다는 밖으로 빠져나간 달러가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희소해지다 보니까 그 가치도 또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결국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이제 단순히 이제 무역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하는 거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제3국에다가 해외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내다 파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이제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보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주력 품목인 반도체랑 또 뭐 철강 제품 등에서 수출이 워낙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11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좀 돌아선 건데요. 네. 중요한 건 12월은 물론이고 이 올해 상반기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경상수지라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판단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또 지표 중 하나이거든요. 때문에 이 경상수지 적자가 좀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하고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까 변수가? 네, 일본 중앙은행의 YCC 정책 수정 여부입니다. 네, YCC 뭐 이 얘기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여전히 좀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BOJ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YCC? YCC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양적 완화 정책의 일종입니다. 뭐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단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무조건적으로 좀 매입해 주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표치를 뭐 1%로 잡아뒀다라고 한다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넘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이 무제한적으로 중앙은행이 이거를 매입해 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워낙 소비가 안 살아나다 보니까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고정을 해놓고 계속 돈을 푸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에 이 목표치, 즉 국채를 매입해주는 그 기준선을 0.25에서 0.5%로 좀 올렸습니다. 매입 규모를 일부 줄였다는 건데요. 이 같은 긴축 기조의 엔화 가치가 최근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거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그 기준선을 0.75 혹은 1%로 더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 정책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실상의 이제 금리 인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일본 시장이라는 거는 뭐 증시 규모로 봤을 때나 아니면 또 이 통화 결제 비중으로 봤을 때나 이 세계 5위권 안에 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긴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또 환차익까지 또 엔화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테니 외국인으로서는 사실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엔화 대비 달러 약세를 유발하면서 우리 원화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 일본은행의 YCC 정책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란 게 이렇게 참 여러 경제 지표들과도 얽혀 있고 또 경기 흐름, 투자 전략 등을 판단하기에 이것만 한 게 없다 보니까 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심층 분석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우량 등급 채권뿐 아니라 등급이 낮은 비우량 채권도 특판 상품으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뜨거워진 채권 투자 열기가 비우량 채권으로까지 미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채권의 규모는 약 21조 원, 4조 5천억 원이었던 2021년에 비해서 5배나 늘었습니다. 새해에도 채권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대신증권에서 지난주 특판으로 내놓은 NH농협캐피탈 채권.
한도 100억 원어치가 이틀 만에 완판됐습니다. 다른 특판 채권 2종도 이틀 만에 한도인 150억 원을 채웠습니다. 채권 수요가 늘자 이제는 싱글 A등급 비우량채 특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증권이 내놓은 싱글 A등급 특판 채권들에는 어제부터 이틀간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현상은 채권 ETF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채권형 ETF 75종에는 한 달 새 2조 원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초장기 채권 ETF와 같은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AA급 이상 우량 채권만 각광을 받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입니다. 실제로 싱글 A 등급 기업 중 올해 처음으로 수요 예측에 나선 효성화학의 경우 우량 등급 수준의 대흥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시장 아랫목의 온기가 아직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A급이 온기가 좀 좁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업종 및 회사 실적 내지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가 있을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이번 달 하나 F&I 등이 회사채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양극화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정형외과에서 흔하게 쓰이는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적자만 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치료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은 양모 씨. 메리츠와지 실손보험 가입자였던 양 씨는 치료 이후 병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한국보건의료원 연구 결과 체외 충격파는 객관적인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몸속으로 전달되는 압력 파동을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척추나 어깨 관절,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받을 때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 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험사들은 도수치료와 같이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상해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강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약관 범위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데 실제 체외 충격파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만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보험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무의미한 반복적 진료들이 되게 늘었나 봐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권유하는 치료를 환자 입장에선 따를 수밖에 없고 정작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치료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의사가 체외 충격파를 권한 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청구하는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체외 충격파에 대한 보험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이 나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좀 무섭죠. 체외 충격파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현재 실손보험 적자는 2조 원대를 넘어선 상황.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 지급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금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입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할부금리가 치솟으면서 매물을 찾는 발길이 아예 뚝 끊겼습니다. 중고차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하려던 기업들도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매매단지 안은 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적합니다. 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주차장 안은 주인을 찾지 못한 차들로 가득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현재 차를 사려는 사람도 문의하는 사람도 없는 심각한 상태라고 전합니다. 문의도 없고 판매도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고금융의 이자 이런 압박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올해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20년 중 지금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은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 급등 때문입니다. 1년 전 3에서 5%대였던 중고차 할부금리는 최고 연 2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캐피탈사가 매매업자에게 매물 구매 용도로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재고금융 금리 역시 현재 연 12%로 1년 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재고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11만 대까지 늘었고 중고차 시세는 급락했습니다. 1년 전 4천만 원에 육박했던 기아 신형 소렌토는 3,200만 원으로 하락했고 2018년식 그랜저 IG는 2달 만에 300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지자 허위 매물로 의심하는 고객도 있다고 합니다. 20%, 30%, 40%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뭐 신차급 국산차든 수입차든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 크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 가격이 왜 이렇게 싸지? 허위 매물이에요. 이렇게까지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상황이 이렇자 올 상반기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었던 현대차그룹은 사업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센터 구축을 추진 중인 경남 양산은 물론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 용인과 수원, 안성 모두 지자체로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카와 롯데렌탈 등 중고차 매매 플랫폼 업체들도 거래량이 급감한 한편 시장에 매물로 나온 K카는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요즘 디지털 의료기기가 3세대 신약으로 불리면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아직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1호 디지털 의료기기 조만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실 뭐 이게 업계에서는 친숙한 용어긴 하겠지만 디지털 의료기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제품은 없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게임으로 이제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ADHD를 치료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오히려 ADHD를 치료하려면 게임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게임의 형식을 띤 치료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이제 미국 회사 아킬리 인터랙티브사의 제품인데요. 네. 이게 ADHD용 치료용 소프트웨어의 한 장면입니다. 약간 미국의 유명한 콘솔 게임 느낌도 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엄연하게 FDA 승인도 받은 치료기기입니다. 그러니까 ADHD와 감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소아가 이걸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30분씩 한 달 했더니 그 주의력이 향상됐다 이런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30분씩 치료하는 게 사실 이런 게임이라면 치료하는 시간을 또 즐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도 즐겁겠죠 이런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개념인지 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용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게 어디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둘 다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가요? 치료를 하는 개념, 뭐 치료제다, 신약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연히 디지털 치료 기기가 식약처에서 정해준 올바른 표기입니다. 네, 정확한 정의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지고 질병의 치료, 효과, 관리를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해당 기기 특징상 아까 뭐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대면 진료와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불면증이나 우울증 외에도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합해서 혈당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인슐린 용량을 관리해 준다던가 뭐 난소암 환자가 쓰는 고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위한 기기가 외국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편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그럼 이미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곧 1호 제품이 나온다면서요? 약간 외국보다는 약간 속도가 느린 상황이긴 한데요. 네. 곧 1호 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후보가 2개입니다. 웨이트란 회사의 필로우 RX라는 제품과 에인메드의 솜즈라는 2가지 제품입니다. 이제 재미있게도 이제 둘 다 동일한 질환과 관련이 됐습니다. 네, 불면증 치료용 앱이고요. 최근 식약처가 통합심사, 평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 신속 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 기간이 45일 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빛을 볼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심사만 사실 1년이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2월 정도면 나오는 거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확 대폭 이제 기간이 줄은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두 회사 다 상장사는 아닌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상장한 제약사들이 이 회사들 이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네. 웨이트 같은 경우가 한독이 투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일단 상용화만 된다면 뭐 상장까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약사들이 이 분야에 특히 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글로벌에서는 이쪽에 투자한 지가 상당히 꽤 됐습니다. 이제 우리 백신으로 잘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 기억하시죠?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 뭐 노바티스, 사노피 같은 빅파마들이 개발 파트너십이나 M&A를 통해서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국내 제약사도 이제 2020년부터 뛰어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동화약품, 대웅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뭐 하인, 뉴다이브, 휴레이, 포지티브 같은 작은 회사들에게 막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한독 웨이트, 뭐 한미약품, 디지털팜, SK바이오팜은 미국 회사인 칼라헬스까지 이제 투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네요. 네,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 안 된 그런 분야라서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2025년에 5,288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DTX 시장 사실 성장성도 그렇고 투자 규모도 지금 보셨다시피 대폭 늘어가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업계가 개발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성공을 하고 그런 분야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같은 질환인데 여러 개가 막 개발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 질환에 대해서 개발이 이미 돼 왔고 써온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또 수입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된다 이게 아니고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전문가분 코멘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용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귀찮다. 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그런 디지털 치료기기를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한 군데서만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중복해서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이미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제품도 들어올 거거든요. 이들하고 또 싸워가지고 이겨놔야 돼요. 예, 지금 뭐 들어본 대로 오늘 국내 1호 디지털 의료기기 출시를 앞두고 사실 관련 시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본 부분이 있었는데 산업 자체가 유망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앞서서 마지막 이 전문가 인터뷰처럼 사실 각 기기의 역량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자세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업앤 이슈 김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카카오 재택근무 중단 사태가 심각한 내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팬데믹이 끝났으니 재택근무 축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근무 방식이 너무 자주 바뀌는 문제를 비롯해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다는 반응입니다.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택근무를 둘러싼 카카오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화선이 된 건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카카오 온 근무제입니다. 새로운 근무제에는 오피스 퍼스트를 내세운 고정좌석 지급, 재택근무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카카오 내부의 반발 여론이 거세졌고 4,000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측은 단순히 사무실 출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바뀐 근무제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 안에 이렇게 근무제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잦은 의사결정의 변경이 저희에서는 무리하게 다가오고 있고 카카오 사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재택근무가 시작된 만큼 누그러진 확산세에 원상복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 원격근무를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고 엔데믹이 되면 이걸 계속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고민이 시작이 됐던 거죠. 실제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올 초 대비 27%가량 줄었고 정부는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잦은 인사 발령과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도 노조 가입률을 견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잦은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게시글에
한 경영진이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현 사안에 대해 전체 그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범수 센터장과의 공개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국내 식품업계 선두 기업들의 수익성이 연이은 이 제품 가격 인상에도 오히려 감소 중입니다. 급격하게 치솟은 원재료 값을 제품값에 미처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식품 회사 CJ 제일제당. 지난해 국내 식품 사업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3%가량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9.4%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키운 CJ 제일제당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내수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2위 대상과 3위 동원 F&B의 수익성은 더 악화됐습니다. 가격이 인상됐을 때 구매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수시 제품이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처럼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들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당분간 원재료 가격이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게 된다. 지난해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렸지만 원가와 비용 상승을 상쇄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제 밀값은 지난 13일 기준 톤당 3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보다 안정됐지만 기간을 더 넓혀보면 9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밀과 함께 식품 회사들의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와 대두 가격의 고공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 방어를 위해선 제품 가격의 추가 인상이 요구되지만 정부와 여론의 눈치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식품사를 소집해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 심리마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가격 인상 카드를 잘못 꺼낼 경우 수요층 이탈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식품업계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주식 호가창에서 가격이 바뀌는 최소 단위를 틱이라고 부릅니다. 이 틱이 다음 주 25일부터 지금보다 더 촘촘해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만 원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네이버. 현재는 500원씩 주가가 오르내리지만 이달 25일부터는 주가가 100원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1,000원, 만원, 10만 원. 현재 호가 단위를 구분하는 이 가격대를 한국거래소가 2,000원, 2만 원, 20만 원으로 이달 25일부터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5만 원만 넘으면 호가 단위가 100원으로 고정돼 있던 코스닥도 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도 단순화,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호가 가격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한 번 거래할 때마다 드리는 거래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이 세분화이 되니까 그 투자자 선택지가 확대돼서 또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호가 단위 축소로 현행 대비 거래 비용이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호가 단위가 세분화되면 주가 상승 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령 10만 원이던 주가가 11만 원이 되려면 현재는 500원씩 20개의 호가를 지나가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100원으로 바뀌면서 100개의 호가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명목은 거래 비용 절감이지만 결국엔 거래량 확대로 수수료 수익만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탄력을 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는 많아지지만 상승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상승폭이 둔화된다는 것은 공매도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량 늘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거래가 늘어나면 거래소도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진 배경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13년 만에 호가 단위 손질에 나선 거래소. 호가 단위를 축소하는 주요국들의 추세에 따라가겠다는 거래소와 역기능이 더 클 것이란 투자자들의 공방 속에 거래소의 차세대 시스템은 25일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
새로 취임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오늘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하고 세율도 낮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유주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및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주식 및 채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장기 투자 비과세 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이후 가진 첫 언론 간담회에서 장기 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온 자본시장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동학개미 운동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 절반에 가까운 1,384만 명에 달했고 이어 찾아온 채권 투자 열풍으로 지난해에만 개인이 사들인 채권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본시장 참가자에 대한 지원은 곧 전 국민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보자는 게 서 회장의 판단입니다. 서 회장은 공적연금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 발맞춰 사적연금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가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이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서 회장은 부동산 PF발 위기감이 고조됐던 증권업계 분위기가 최근 상당히 완화되었다면서도 위기의 뿌리였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여전한 만큼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글로벌 최저한세 졸속입법 부메랑 되납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기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각국 정부가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세 회피를 하는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제도죠. 141개국이 참여하는 OECD와 G20 협의체에서 지난해 주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지만 자국 내에서 법제화를 마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미국과 EU 등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법안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한국 정부와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헝가리와 아일랜드 같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투자한 한국 기업만 15%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무조건 15%는 떼간다. 해외에서 세 감면받는 200여 기업 날벼락. 네, 이거는 방금 전에 다룬 내용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람 같은 AI 한국판 챗GPT 나온다입니다. KT가 오픈 AI의 초거대 인공지능 챗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 서비스를 올 상반기 국내에 선보인다는 기사입니다. KT는 2천억 매개 변수 이상의 연산 능력을 학습시킨 초거대 AI 서비스 믿음을 챗봇 등에 적용하기 위해 주요 금융사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는 많은 매개 변수를 학습시킬수록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데 이 믿음의 매개 변수는 챗GPT와 비슷하지만 한국어를 많이 학습해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특히 협업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언어 처리에 특화된 서버용 AI 반도체 보드 개발을 완료했는데 엔비디아 GPU와 비교하면 에너지 효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